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소리소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500년 전에 쓰인 이 시조를 지금 이 밤에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겨울밤의 긴 어둠을 가위로 잘라내어 이불 속에 곱게 접어두었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밤에 하나씩 꺼내 펼치겠다는 이 여인. 시간을 자르고 접고 펼친다는 발상.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마법에 가깝습니다. 이 시를 쓴 여인의 이름은 황진이.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고 동시에 가장 고독했던 여인입니다. 조선의 내로라는 사대부들이 그녀의 치맛자락 한 번 붙잡기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름난 선비들이 그녀의 시 한 수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벽계수의 오만함을 꺾고 30년 면벽 수행을 하던 지족선사를 무너뜨렸으며 당대 최고의 석가 서경덕마저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던 여인. 왕도 아니고 사대부도 아니고 개성의 기녀였던 한 여인. 오늘 밤 우리는 그녀가 남긴 서늘한 시구절을 따라 500년 전 개성의 밤거리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황진이가 태어난 것은 조선 중종 때 대략 1506년 무렵의 일이라 전해집니다. 정확한 생년을 아는 이는 없습니다. 기녀의 출생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태어난 곳은 개성이었습니다. 고려의 옛 서울. 한때 왕궁이 서 있던 도시였으나 조선이 세워지고 한양으로 도읍이 옮겨간 뒤로는 찬란했던 과거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인들과 문인들이 오가는 문화의 향기가 남아있는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황진이의 아버지는 황진사, 개성의 양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진현금이라는 이름의 여인. 양반의 아내가 아니라 그 집에 드나들던 맹인 여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버녀, 양반의 핏줄이 돼 정실의 자식이 아닌 아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서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성을 쓸 수는 있었으나 아버지의 세계에 온전히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양반의 딸이 돼 양반의 딸로 시집갈 수도 없었습니다. 반쪽짜리 이름, 반쪽짜리 신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문 절반이 닫혀있는 삶. 하지만 어린 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모보다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영특한 재주였습니다. 글을 배우면 한 번에 외웠고 시를 읽으면 그 뜻을 곧장 꿰뚫었다고 전해집니다. 검은 고를 잡으면 가락이 저절로 흘렀고 노래를 부르면 듣는 이에 넋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황진사는 이 딸의 재주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 재주가 남자의 몸에 담겼더라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아이의 재능을 어디에도 써먹게 해주지 않을 터였으니까요. 황진이가 15, 16 무렵이었을 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개성에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선비의 아들이었고 젊고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총각이 어느 날 담 너머로 황진이를 보았습니다. 보았을 뿐입니다. 말을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총각은 그날부터 알아누웠습니다. 상사병이라 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약을 써도 듣지 않았고 무당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울며 매달려도 청년의 눈에는 담 너머에서 본 그 얼굴만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총각은 죽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죽을 수 있는 것인가? 황진이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마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각의 장면날이 왔습니다. 상여가 개성거리를 지나갈 때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 이르자 갑자기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여꾼 수십 명이 힘을 써도 상여는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사는 여인 때문이다. 그 여인을 보고 죽었으니 혼이 그 여인 앞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황진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 상여 위에 덮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상여 앞에 꿇어앉아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나서자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보고 죽었다. 16 녹은 소녀에게 이것은 어떤 무게였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자신 같은 여인에게 허락한 삶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를 깨달은 것이었을까요? 양반의 소녀, 아름답고 재주가 넘치지만 갈 곳이 없는 여인. 정실의 딸처럼 시집을 갈 수도 없고 남자처럼 과거를 볼 수도 없고 학자처럼 이름을 남길 수도 없는 삶. 황진이는 결심합니다. 스스로 기녀가 되겠다고. 기녀, 조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인들. 천민. 관청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양반의 피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자리. 하지만 동시에 조선에서 여자가 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남자들의 것이었고 여자에게 허락된 세상은 안채의 담장 안뿐이었습니다. 연려, 정절, 삼종지도. 이 단어들이 여성의 삶 전체를 규정했습니다. 태어나면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 평생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없는 삶. 하지만 기녀는 달랐습니다. 기녀는 시를 써야 했고 노래를 불러야 했고 검은 고를 타야 했습니다. 재주가 곧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자리.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에 가장 많은 것이 허락되었다는 기이한 구조. 하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값이 따랐습니다. 기녀의 시는 아무리 뛰어나도 정식 문집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기녀의 학문은 아무리 깊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녀의 사랑은 사랑이라 불리지 못했습니다. 황진이는 그 역설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신분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것.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잔인한 모순이었습니다. 양반의 첩이 되어 뒷방노인이 되는 길 대신 스스로 명월이 되어 천하의 영웅호걸들을 발 아래 두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황진이의 명성은 순식간에 개성을 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송도로 몰려드는 사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대의 내로라 하는 문인과 선비들이 황진이를 만나기 위해 개성을 찾았고 그녀와 시 한 수 주고받는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높다고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황진이의 기명은 명월이었습니다. 밝은 달, 개성의 밝은 달. 그 무렵 조선의 문인 이사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가 벽계수, 스스로 절개가 붙다 자부하며 색에 빠지지 않는다, 여자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추겼습니다. 벽계수 나으리, 개성에 황진이라는 기녀가 있는데 그대라면 흔들리지 않겠지요? 이사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녀 따위에게 흔들릴 내가 아니다. 진이는 그 오만한 남자를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벽개수가 나귀를 타고 만수교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상리 벽개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푸른 산속의 맑은 시냇물아, 빨리 흐른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번 바다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빈산에 가득한데 잠시 쉬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벽개수라는 호를 가진 남자에게 명월이라는 기명을 가진 여인이 던진 시. 벽개수는 맑은 시냇물이면서 동시에 이사종 자신이고 명월은 밝은 달이면서 동시에 황진이 자신이었습니다. 시냇물아, 그리 급히 흘러가지 마라. 달빛이 이렇게 고운데 잠시 쉬어가면 어떻겠느냐. 이 유혹입니까? 아니면 예술입니까? 자연물에 사람의 이름을 겹치고 풍경 속에 유혹을 숨기고 아름다운 문장 안에 날카로운 퉁자를 심어놓는 재주. 이것이 황진이의 무기였습니다. 칼이 아니라 붓이었고 권력이 아니라 시였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운기로 소문난 벽개수 이사종은 그 자리에서 나귀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종친을 말 위에서 떨어뜨린 이 사건은 조선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벽개수가 명월에게 졌다고. 맑은 시냇물이 밝은 달빛에 붙잡혔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사종이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황진이가 시 한 수로 한 사람의 허세를 벗겨냈다는 것입니다. 황진이는 단순한 기생을 넘어 예술의 정점에 선 여인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지족선사 이야기. 개성 근처의 한 절에 지족이라는 이름의 고승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산에서 수도하며 한 번도 속세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없다고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30년 면벽, 30년 수행. 조선 팔도에서 그의 도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황진이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수행, 과연 진짜일까? 황진이는 지족선사가 머무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기록마다 다릅니다. 어떤 야사에서는 황진이가 비오는 밤 흠뻑 젖은 몸으로 지족선사의 초막을 찾아가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록에서는 그녀가 절 아래 마을에서 날마다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불러 그 소리가 산을 타고 올라가 선사의 귓가에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결과만은 동일합니다. 지족선사는 30년 수행을 이뤘습니다. 파괴. 30년의 정진이 한 여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흥미로운 일화로 전합니다. 황진이의 미색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30년 수행한 고승마저 무너뜨렸겠느냐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에는 다른 결이 있습니다. 황진이가 지족선사를 시험한 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황진이는 평생 그 경계를 시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절개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욕망에 들끓는 선비들, 도를 닦았다 하면서 세상의 칭찬에 목마른 수행자들, 학문을 논하면서 기녀를 사고 파는 양반들. 황진이의 시와 행동은 그 위선의 껍데기를 벗기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를 무너뜨린 황진이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도학자 화담 서경덕입니다. 벼슬을 마다하고 개성 화담에 머물며 학문에만 몰두한 진정한 선비, 이황과 이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대학자.
진이는 서경덕의 높은 학문과 인품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벽개슬처럼 허세를 부리는 자도 아니었고 지족선사처럼 세상의 칭찬에 기대어 사는 수행자도 아니었습니다. 서경덕은 달랐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녀는 흠뻑 젖은 몸으로 서경덕의 초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밤을 보내며 온갖 몸짓과 말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밤새 미동도 하지 않고 책을 읽었으며 다음 날 아침 진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경덕이 황진이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경덕은 황진이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녀라는 신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 재능을 존중했습니다. 황진이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이십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양반 남성학자가 기녀를 제자로 받아들인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서경덕과 황진이 사이에는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유혹도, 정복도, 허세도 없는 서로의 학문과 예술을 인정하는 진정한 교감. 황진이는 서경덕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서경덕은 황진이에게서 시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개성 사람들은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송도 3절, 개성의 3가지 절경. 황진이의 시, 서경덕의 학문, 그리고 박연폭포의 경치. 한 도시를 대표하는 3가지 아름다움 중 2가지가 이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무너뜨리는 법만 알았던 그녀가 비로소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황진이가 서경덕을 그리며 쓴 것으로 전해지는 시가 있습니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거니 옛물이 있을소냐.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매라. 산은 예전 그 산인데 물은 예전 그 물이 아니구나. 밤낮으로 흘러가니 어찌 옛물이 있으랴. 뛰어난 사람도 물과 같아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구나. 시간의 흐름, 존재의 무상함,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깊은 사유. 이것은 철학자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 어저 내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더냐. 이 시랴 하다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아 내일이야 이렇게 될 줄을 몰랐더냐. 붙잡으려 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을.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이 마음은 나도 모르겠구나. 이 시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를 보내고 쓴 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경덕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름 모를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붙잡으려 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을.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 이 감정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황진이는 조선이 만들어낸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예술을 만들어낸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 권력도 재산도 신분도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시가 있었습니다. 시는 양반의 것도 왕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는 쓸 수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진이는 조선에서 시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황진이의 시조는 오늘날 국문학에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이 시는 시간을 물리적 존재로 바꾸어 놓은 전무후무한 발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이 시는 자연과 인간을 겹쳐놓은 중이법의 교과서로 꼽힙니다. 기녀였기에 시를 쓸 수 있었고, 기녀였기에 그 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역설. 하지만 500년의 시간이 흐르자 그 역설은 뒤집어졌습니다. 당대의 그녀를 가르쳤던 양반들의 시는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그녀를 깔보았던 선비들의 문집은 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시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외우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사람들이 읊조립니다. 시간이 마침내 정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화려했던 젊은 날이 지나고 황진이에게도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금강산의 절경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이름 없는 주막에서 이름 없는 사내들과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30 중반의 젊은 나이,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합니다. 황진이의 만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녀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해둘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죽음을 앞두고 그녀가 남긴 유언이 전해집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 넣지 마라. 곡소리도 내지 마라. 그저 개성 성문 밖 길가에 내 시신을 버려두어라. 까마귀와 솔개가 내 살을 뜯어먹게 하여 천하의 여인들로 하여금 나처럼 미모를 믿고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경계로 삼게 하라. 한 시대를 호령했던 미인의 마지막 유언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서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황진이가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길가에 묻어다오. 오가는 사람들이 내 무덤에 꽃 한 송이 꽂아줄 것이니 화려한 무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 묻히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길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외롭지 않게. 황진이가 죽고 얼마 후 평안도사로 부임하던 임재라는 선비가 길가에 버려진 그녀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의 문인들은 기녀의 무덤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임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술 한 잔을 올리며 시를 읊었습니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아는 어디 가고 백골만 묻혔느냐.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잠든 것이냐 누운 것이냐, 붉은 얼굴은 어디 가고 하얀 뼈만 묻혀 있느냐. 임재의 이 행동은 당시에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양반이 기녀의 무덤에 술을 올렸다고. 하지만 임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인, 그것이 황진이었습니다. 황진이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성 어딘가에 있다고도 하고 장단 근처에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은 동력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 500년 된 무덤이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무덤은 사라졌는데 이 여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어저 내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더냐. 500년 전 개성의 달빛 아래에서 이 시를 쓰던 여인의 목소리가 지금 이 밤에도 들리는 듯합니다. 황진이, 그녀는 기생이었을까요? 시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한 인간이었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차갑게 노래했던 고독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하나씩 품고 사는 인생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황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썼을 뿐입니다. 긴 겨울밤의 외로움을, 맑은 시냇물 위에 비친 달빛을,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그것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시가 살아남았으니까요.
사람은 가도 신은 남습니다. 긴 밤입니다. 500년 전에도 밤은 길었고 오늘 밤도 길 것입니다. 오늘 밤 창밖에 달빛이 유난히 밝다면 500년 전 그 여인이 탔던 검은고 소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황진이가 베어낸 겨울밤의 한 허리가 오늘 밤 당신의 이불 속에서 포근하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고단한 하루도 잠시 쉬어갈 수 있기를. 부디 평안하고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밤의 낭독이었습니다.